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오늘 제보드릴 사연은 유일한 피부치인 저희 친누나에 관련된 무서운 일인데, 이 일로 인해서 아예 연락을 끊어버린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때는 2022년, 저희 누나가 결혼 생활을 한 지 약 15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평소 저희 누나의 성격은 조그마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는 다혈질이었는데, 그런 성격 때문인지 결혼 초부터 매형과 트러블이 자주 일어나는 편이었죠. 그 정도를 말씀드리면, 누나가 매형과 부부싸움을 하고 난 뒤 틈만 나면 집으로 찾아와 부모님께 불만을 털어놓으면서 짜증을 내는 게 일상이 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도 칠순이 넘은 나이에 하나뿐인 딸이 그러고 있으니 누나가 집으로 찾아올 때마다 여간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었죠. 다들 그렇듯이 자식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걸핏하면 부부싸움을 하고서 친정으로 찾아오는 딸을 부모님은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미정아, 아무리 화나는 게 있어도 김서방이랑 잘 해결해야지. 좀 힘들더라도 여긴 웬만하면 찾아오지 마, 어? 처음에는 저도 누나를 달래도 보고 또 매형과 식사 자리를 만들어서 서로 화해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만들어주고 했었는데, 자꾸만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와 부모님은 누나에게 점점 지쳐갈 뿐이었죠. 결국 저의 가족은 누나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거기다 매형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면서 15년의 결혼 생활 끝에 누나는 이혼을 하고 돌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나와 매형 사이에 있던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양육권은 누나가 가져오기로 했고, 매형에게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을 받으면서 일주일에 한 번 면접 교섭을 진행하기로 매형과 합의가 되었다고 했죠. 누나는 이혼을 하자마자 부모님 댁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었는데, 한날은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불러 제게 하소연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종수야, 네가 누나랑 이야기 좀 해서 따로 나가 사는 건 어떻냐고 한번 설득 좀 시켜봐. 내가 이 나이에 자식 뒤치다꺼리를 늘 해줄 수도 없고, 저렇게 짜증 받아주는 것도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어? 아버지의 이야기는 누나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늘 휴대폰만 만지고 있다는 말이었는데, 아버지가 누나의 모습을 보고 조금이라도 언짢게 말을 꺼내면 집에 난리가 날 정도로 화를 내서 감당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죠. 저는 아버지께 그 말을 듣고 카페에서 누나를 만나 대화를 시도했었지만, 누나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 황당할 따름이었습니다. 누나의 말은 집을 나갈 테니 집 보증금으로 2천만 원이란 돈을 빌려달라는 말을 꺼냈고, 제가 돈을 빌려주길 꺼려하자 누나는 제게 욕을 하면서 곧바로 집으로 가버렸죠. 그렇게 허무하게 대화는 끝이 났고, 누나는 그 뒤로도 계속 부모님 댁에 얹혀 살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힘들게 만들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사건이 시작된 건 누나의 하나뿐인 아들, 그러니까 초등학생 조카의 버릇없는 행동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조카 녀석이 학교를 다녀와서 3시간이 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종일 TV만 보고 있길래 제가 TV 좀 그만 보고 숙제 좀 하라고 말을 했더니 제게 욕을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 조카에게 따끔하게 훈계를 했었는데, 그걸 옆에서 본 저희 누나가 제게 화를 내면서 본인 아들에게 신경을 쓰지 말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누나는 심각할 정도로 자식을 과잉 보호했었고, 누나의 그런 양육 문제로 조카의 버릇은 점점 더 심각해졌었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면접 교섭으로 인해 조카가 매형 집에서 자고 올 때가 있었는데, 꼭 매형 집에서 자고 온 다음 날에는 평소보다 조카 녀석이 이유 없이 짜증을 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아이가 하루아침에 아빠와 떨어진 것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도 분명 있기에 저는 조카를 이해하면서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면서 지냈었죠. 그렇게 몇 달 뒤 아버지 생신 겸 가족들끼리 집에서 식사를 다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날 밤 새벽이었습니다.
아마 새벽 2시가 넘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날은 부모님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었는데 그 새벽에 어디선가 자꾸만 욕을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방문을 열어 확인을 했더니 글쎄 누나 방에서 나는 소리였고, 제가 명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대략 추측하기론 아이 양육 문제로 매형과 다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전화는 새벽 4시가 넘어 끝이 났고, 저는 다음날 아침 누나를 불러 정말 심각하게 말을 꺼냈었죠. 누나,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새벽에 누나가 욕하는 거 다 들었거든? 옆에 애도 있고 또 다른 방에 부모님도 계시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누나는 제 말을 듣고 더욱 격분을 하면서 화를 냈고, 저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냥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고, 그 전화는 병원 응급실이었는데 교통사고 건으로 제게 연락을 했다는 내용의 전화였었죠. 저는 깜짝 놀라서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병원 응급실 침대에는 매형이 말없이 누워 있었는데, 병원 관계자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매형이 길을 걷다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 119로 실려왔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다행인 건 매형은 치료 정도로 회복될 만큼 경미한 부상이었고, 저는 매형에게 자세한 사고 내용을 물었지만 매형은 뭔가 겁에 질린 듯한 표정으로 자꾸만 한숨을 쉬면서 누워만 있더라고요. 매형, 저는 이만 가볼게요. 몸조리 잘하시고 또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매형에게 인사를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제야 매형이 저를 불러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처남, 내가 일부러 처남에게 연락해달라고 병원에 부탁했었거든. 그게 너무 무서워서 말이야. 매형이 해준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는데 그건 저희 누나와 관련된 섬뜩한 내용이었죠. 사고가 있던 그날, 누나는 조카 녀석을 집에 두고 외출을 했던 날이었는데 알고 보니 매형과 저녁 약속이 있었고,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아이의 양육 문제에 대해 의논을 했었다고 합니다. 매형은 누나에게 요즘 아이가 좀 폭력적으로 변한 것 같다고 말을 했었는데, 누나는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원인을 매형 탓으로 돌리는 내용의 대화를 나눴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 서로 감정이 격해질 수밖에 없었고, 저녁을 먹던 도중 매형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사건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다혈질 성격이었던 누나는 매형에게 욕을 하면서 따라오기 시작했고, 매형도 화가 났지만 이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생각에 그냥 무시를 하면서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때 뒤에서 자동차 한 대가 매형 쪽으로 달려오더니 매형을 그대로 들이받고 그 후 전봇대까지 받고 나서야 차가 멈췄다고 했었죠. 매형은 천운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벼운 찰거상만 입었었고,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차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차에서 내린 건 바로 저희 누나였고, 매형은 그걸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을 본 시민들이 119와 경찰을 불렀고, 심지어 누나는 출동한 경찰을 폭행까지 할 정도로 흥분을 삭히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일방적으로 매형의 말만 믿을 수가 없어서 곧장 누나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전화를 받지 않았고, 한참 뒤 누나의 전화가 아닌 경찰서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죠. 그제야 매형이 해준 말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었고, 저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어안이 벙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는 이혼을 하고 매형과 양육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매형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는데,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사람이 그런 행동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었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저와 부모님은 누나와 인연을 끊기로 하고 그 후로 더 이상 연락을 주고받지 않고 지냈었습니다. 그리고 조카는 매형이 맡아서 키우기로 하고, 저는 가끔 조카를 보러 매형을 찾아가곤 했었는데, 매형에게 들은 최근 소식으로는
누나의 출손날이 반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너무 불안하고 무섭다는 말까지 들었었죠. 하나뿐인 피부치였지만 저와 너무 다른 성격이었던 저희 누나는 가족도 외면할 정도로 끔찍한 사람이었고 이제는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가족의 가정사이기도 하지만 뉴스 기사까지 나올 만큼 그 당시 화제가 되었던 일이었고 지금은 3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때 사건만 생각하면 너무나 섬뜩하고 소름이 끼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정말 아찔하면서도 무서운 일입니다. 때는 6년 전쯤 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죠. 이야기에 앞서 저는 중학생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 돌싱 아빠입니다. 전처와 이별한 지는 벌써 꽤 오랜 세월이 지났고 이혼을 한 계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전처의 외도 문제였죠. 사건은 6년 전이니까 2017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 아들은 초등학교 3학년 10살이었는데 그때 겪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그날은 제 기억으로 주말 아침이었고 학원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아빠, 있잖아. 아들이 했던 말은 제가 외로워 보인다며 여자친구를 만나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고작 10살 아이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저를 생각해주는 아들이 대견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우민아, 아빠는 너만 있어도 괜찮아. 그렇게 아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그날은 기분 좋게 잠이 들었고 아마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죠. 고등학교 동창 중에 베트남 현지에서 사업을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잠깐 국내로 들어오는 일정이 생겨 며칠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기로 했고 그날 밤 친구와 집에서 술을 한잔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애들 보면 우리 때랑 참 많이 다른 것 같아. 글쎄, 아들 녀석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저는 우민이와 나눴던 대화를 친구에게 말해줬더니 친구도 적극 찬성을 하더군요. 야, 너도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나이 먹는 거 금방이야. 젊을 때 누구라도 만나야지. 안 그래?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만약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저는 우민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건 사실이었죠. 친구 녀석은 며칠 뒤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갔고 그 시점부터 제 마음에도 조금씩 감정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부딪혀보고 좌절을 하더라도 한번 시도는 해봐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고 그날부터 돌싱 모임을 나가게 되었죠. 만남은 비교적 쉬운 편이었는데 저의 경우 돌싱들만 모여있는 카페를 가입하고 나서 약속들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모임을 나갔고 그곳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됐죠. 나이는 저보다 4살 연하였고 그리고 여자친구에게는 이름이 은지라는 6살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맞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서로 자녀가 있다 보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죠. 여자친구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누구보다 제 마음을 잘 이해해줬고 그렇게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희들은 재결합까지 생각하고 만남을 가졌는데 주말마다 아이들과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남들이 보면 평범한 가정이라고 생각할 만큼 행복하게 지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고 짧은 시간에 사람을 믿었던 제 자신이 정말 후회스럽습니다. 어느 날 새벽 시간 친구 아버님의 부고 소식을 듣고 급하게 장례식장을 가야 했는데 집에 혼자 있는 우민이가 걱정돼서 저는 여자친구에게 부탁을 했었죠. 자고 있었지? 미안해. 다름이 아니라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쉽지 않은 부탁이었지만
여자친구는 고맙게도 곧장 저희 집으로 와줬고 덕분에 저는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인해 저희는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주말에 만나 헤어지는 게 아닌 아이들과 같이 저희 집에서 잠까지 자고 가는 날이 잦아졌죠. 뭐 어떻게 보면 섣부르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서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라 일반 연애와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민이가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1년 동안 여자친구와 연애를 했고 신중한 결정 끝에 양가 부모님께 재결합 의사를 밝히기로 했죠. 저희들은 결혼식 대신 소소하게 양가 부모님들을 모셔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진 뒤 본격적으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우민이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제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평소 우민이는 굉장히 외향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표정이 늘 어둡게만 보이는 겁니다. 요즘 애들이 빠르다고 하니 사춘기가 일찍 왔나 생각도 했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죠. 그래서 우민이를 불러 이유를 물어봐도 끝내 대답을 듣지 못했고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새엄마와 갈등이 있나 싶어 며칠간 유심히 지켜봤지만 서로 웃으면서 잘 지내는 걸 보니 그건 또 아닌 것 같더군요. 그 일은 일단 지켜보기로 했고 제가 수상함을 느낀 건 딸 은지의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날 하필이면 지방 출장 때문에 급하게 김해로 내려가야 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먼저 생일 파티를 하고 있으라고 양해를 구했죠. 헌데 거래처 사장님이 다른 볼일이 생겼다고 약속을 미루는 바람에 출장 스케줄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고 저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깜짝 놀래주려는 생각으로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조용히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 안에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고 그 남자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저기 누구세요? 남자는 제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급하게 옷을 챙겨 도망가듯이 나가버리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 누구야? 그러자 아내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실 그 남자는 아내의 전남편인데 딸이 보고 싶어서 잠깐 들렸다고 하더군요. 아니, 여기가 미국도 아니고 제가 고지식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와 같이 사는 집에 전남편을 불렀다는 사실이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았죠. 순간 너무 열이 받아서 언성을 높이며 말을 하게 됐고 아내는 조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저는 아이들 때문에 참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제가 보지 못했던 다른 부분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한날은 씻고 나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옷장 안에 못 보던 남자 속옷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 내 거 아닌데? 저는 아내에게 물어보려고 하다가 일단 혼자서 알아보기로 했죠. 어차피 아내에게 물어봐도 진짜 진실은 들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을 내렸는데 뭐 저의 추측이지만 외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처도 헤어진 사유가 아내의 외도 문제인데 그 당시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을 해서 아무런 증거조차 남기지 못했었죠. 그래서 가족들을 제외한 주변 사람들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 줄 알고 있었고 저도 2번은 당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아내에게는 평소처럼 행동하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렌터카를 빌려 집 근처에서 아내의 행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꽤 지나도 아내는 집에서 뭘 하는지 나오지 않더군요. 결국 며칠 동안 아무런 증거도 찾을 수 없었고 슬슬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 앞전 딸 생일날 찾아왔던 전남편이란 사람이
저희 집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타이밍에 집으로 들어가 증거를 잡으려고 생각도 했었지만 만약 집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모든 계획이 틀어질 것 같았죠. 그렇게 감정을 누르고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전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집에서 나와 같이 차에 올라타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앞차를 따라갔고 목적지는 인천공항 앞이었습니다. 전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을 내려주고 곧장 출발했고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항 입구 쪽으로 걸어가더군요. 문득 드는 생각이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는 느낌이 들었고 얼른 차에서 내려 아내와 아이들에게 다가갔었죠. 그러니까 아내는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아이들을 두고서 급히 도망을 가버렸고 아내를 쫓아가려고 했지만 남아있는 아이들 때문에 따라가는 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불러 엄마와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 가족여행을 가는 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민이 너 아빠한테 왜 말 안 했어? 아들은 먼저 여행을 가 있으면 제가 나중에 찾아올 거라고 알고 있었답니다. 그 뒤로 아내는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고 나중에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아내의 친딸이라고 알고 있던 은지가 알고 보니 실종 신고된 아이였던 거죠. 은지가 2살에서 3살 때쯤 신고가 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어릴 때 납치된 사건이라 은지도 진짜 엄마인 줄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만약 제가 아내를 의심하지 않고 그냥 출근을 했더라면 제 아들까지 위험해졌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섬뜩했습니다. 한마디로 돌싱으로 위장한 뒤 아이를 키우는 남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인데 최종 목적은 아이를 납치하는 것이었죠. 아내와 같이 지낼 때 우민이의 표정이 좋지 않았던 건 제가 없을 때 수시로 전 남편이 집으로 와서 아내와 시간을 보냈고 그 모습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제가 상처를 받을까봐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로 인해서 저는 물론 아들까지 큰 상처를 입었고 범인들은 해외로 도주를 했는지 도무지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누구라도 속을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현재는 아들과 둘이서 잘 지내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현실이 참 씁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지금부터 제보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것만 같았던 순간이 한순간에 끔찍하게 변해버린 그런 사연입니다. 그 당시 저는 반복되는 야근과 힘든 업무에 지쳐있던 터라 퇴근 후에 집에서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수많은 길드원들과 음성 채팅으로 떠들면서 몬스터를 사냥하는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현실의 고단함까지 잊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 사건의 주인공인 소희라는 여자를 만난 것도 바로 게임 안에서였습니다. 소희는 저희 길드에서 귀여운 목소리와 밝은 성격으로 분위기 메이커를 담당하고 있는 힐러 역할이었고 저 역시 그런 소희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게 되었었죠. 게임이라는 공통 관심사 덕분인지 저희는 금세 가까워져 밤새도록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날도 많아졌고 그렇게 몇 달간의 온라인 인연을 이어가다 저희는 마침내 현실에서의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소희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었고 그날부터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는데 게임 속 파트너에서 현실의 연인이 된 이 순간이 지금 생각해도 정말 꿈만 같았었죠. 저는 소희에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연애 초반에는 게임을 주로 같이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게임을 하는 시간보다 소희와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주말이면 근교로 드라이브를 떠나는 것이 저희에게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밝아 보였던 소희에게도 말 못할 아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연애를 시작하고 몇 달이 지난 여름날이었죠. 그날 공원에서 산책을 하면서 소희의 손목을 잠깐 봤었는데 손목 안쪽에 있는 여러 개의 흉터를 발견하게 되었고 저는 이게 무슨 상처냐고 묻자 소희는 제게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아, 이 상처 말이야? 사실 나한테는 말하기 힘든 콤플렉스인데 내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에게 학대를 좀 당했거든. 그때 생긴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소희를 향한 연민과 함께 소희에게 상처를 주고 학대를 했던 소희의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앞으로 소희를 더 지켜줘야겠다고 다짐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저희 사이는 더욱더 견고해졌고 소희와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균열이 시작된 건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가끔 나가던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끼리 소모임을 하면서 근황을 물어보는 자리였고 그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회포를 풀다 보니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술을 마신 적이 있었죠. 솔직히 말해 정신없이 웃고 떠드느라 소희에게 연락을 소홀히 한 건 사실이고 뒤늦게 휴대폰을 확인했을 때는 부재중 전화 수십 통과 장문의 문자들이 가득 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소희에게 사과를 했음에도 소희는 좀처럼 화를 풀지 않았고 술을 마시면서 연락이 안 되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무서웠다는 소희의 말은 단순 서운함을 넘어선 거의 통제할 수 없는 불안감에 가깝다고 느껴질 정도였죠. 그 사건으로 인해 저희는 크게 다투게 되었고 저는 소희와 잘 지냈었던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했지만 한 번 금이 간 관계는 쉽게 회복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고 얼마 뒤 소희가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저를 찾아왔었는데 그 상자 안에는 고급져 보이는 자동차 키홀더가 들어있었죠. 오빠도 개인적인 일이 있을 텐데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보자. 소희의 화해 선물로 인해 저희는 극적으로 관계 회복을 하고 잘 지내는 듯 했었지만 바로 그때부터 아주 이상한 우연들이 자꾸만 일어났었습니다. 한날은 퇴근을 하고 혼자 영화가 보고 싶어 예매를 했더니 상영관 앞에서 우연히 소희와 마주치는 일이 있었고 또 친구와 약속을 잡고 둘이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우연히 소희와 닮은 여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목격하는 일도 있었죠. 그 후로 이런 일들이 비교적 자주 일어났고 한두 번이야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횟수가 점점 잦다 보니 뭔가 찜찜하고 서늘한 의심들이 싹트기 시작했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만나 제 고민을 심각하게 털어놓았고 한 친구는 제가 너무 예민하다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옆에 있던 다른 친구는 뭔가 알 것 같다는 표정으로 말을 꺼냈었죠. 민준아, 혹시 너 여자친구가 휴대폰에 위치 앱이나 아니면 차에 위치 추적기 같은 거 설치해 놓은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소희가 그 정도는 아니야. 야, 그래도 사람 이름 모르는 거지. 한두 번이야 그렇다 쳐도 그렇게 자주 만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이 키홀더 좀 이상하지 않냐? 무게도 무겁고 옆면에 미세하게 틈도 보이는 것 같은데? 요즘 위치 추적기 진짜 작게 나와서 이런 데 넣어도 아무도 몰라.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지만 애써 침착하면서 소희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머릿속에는 친구의 말이 떠올랐고 소희를 향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점점 커져만 갔었죠. 그래서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일종의 실험을 해보기로 했었는데 그건 소희가 선물한 키홀더를 일부러 집에 둔 채로 나가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은 제 동선을 소희에게 알리지 않고 퇴근 후에는 평소에 가지 않던 서점에 들러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 결과는 소희와 어떤 우연도 생기지 않았던 사실이었죠. 저는 며칠간 소희가 선물해준 키홀더를 집에 두고 다니기 시작하자 모든 우연이 거짓말같이 사라졌고 그 순간부터 소희가 무섭다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족쇄였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이 느껴졌고, 이렇게는 더 이상 만남을 유지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었죠. 그리고 얼마 뒤 카페에서 소희를 만나 제게 선물했던 키홀더에 대해서 따지고 물었더니 갑자기 한숨을 쉬면서 모든 걸 털어놓았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나마 남아있던 정까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소희는 제가 동창 모임을 나갔던 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그러면 안 되는 걸 인지하면서도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마음에 소형 위치 추적기를 구매하고 자동차 키홀더 안에 숨겨서 제게 선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저 제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안심이 될 것 같다면서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던 거라며 말을 하는데, 저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그날 저희는 헤어졌고, 그 뒤로 다시는 소희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끔찍했던 연애가 끝이 나고 몇 달의 시간이 흘러 마음의 상처도 어느 정도 아물었을 때, 문득 예전에 소희와 함께했던 게임이 생각나서 오랜만에 접속을 하게 되었죠. 게임 접속을 하자마자 한때 게임 속에서 정말 친하게 지냈던 길드원에게 1대1 음성 채팅이 걸려왔고, 저는 그 길드원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주님, 왜 이렇게 오랜만에 접속하셨어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 네, 저는 뭐 잘 지냈죠. 요즘 하는 일도 바쁘고 게임할 시간이 도통 없어서요. 아, 그러셨어요? 그나저나 소희랑은 잘 만나고 계시죠? 소희도 요즘 접속을 안 해서 통 궁금했거든요. 아, 저 소희랑 헤어졌어요. 소희가 보기랑 다르게 집착하는 게 조금 있더라고요. 아, 집착이요? 역시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저 사실은 민주님이 소희를 만난다고 했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까 고민을 엄청나게 했었거든요. 근데 서로 잘 만나고 있는데 굳이 꺼낼 필요도 없고 해서 말을 아꼈는데, 저 민주님하고 만나기 전에 저희 예전 길드장이었던 형님하고 소희가 만나던 사이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집착이 너무 심해서 형님이 헤어지자고 했었는데 소희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일 회사 앞에 찾아가고 그랬대요. 형님도 짜증나고 힘들어서 일부러 소희를 피하면서 다녔는데, 한날은 소희가 흉기를 들고 와서 안 만나주면 죽여버리겠다고 형님에게 협박을 했었대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형님이 반응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손목을 몇 번 그어서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119까지 부르고 아주 난리가 났었대요. 그 사건 때문에 형님은 소희가 너무 무섭다고, 또 엮일까봐 겁이 난다면서 길드장 자리까지 넘기고 뭐 이사까지 가버리셨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소희의 손목에 있던 그 흉터가 아버지의 학대 때문이라고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조차 모두 가식이었다는 걸 깨달았고, 그 진실은 남자를 향한 광적인 집착이 남긴 흔적이었죠. 저를 향한 동정과 보호 본능을 자극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치밀하게 계산된 거짓말이었고, 만약 제가 그때 위치 추적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더 깊은 관계를 이어나갔다면 언젠가 저에게도 흉기를 들고 찾아오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섬뜩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누군가를 온전히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새삼 또 한 번 느꼈고,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집착이 한 사람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지 저는 제 온몸으로 겪은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어리다면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초반에 겪은 일이었고, 물론 저의 잘못도 큰 건 알지만 이런 일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5년 전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친구 생일이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멤버들과 나이트에서 술을 한잔 했었습니다. 저 포함 친구들도 나이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뭐 그날은 기념일이기도 했고 모처럼 기분이나 낼 생각으로 방문했던 거죠.
그렇게 한참을 놀고 있다가 우연한 계기로 다른 남성들과 합석을 하게 됐고 그곳에서 경수라는 남자를 알게 됩니다. 처음 그 남자를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키도 훤칠하고 거기다 얼굴까지 잘생겨서 굉장히 호감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이름은 김경수, 나이는 저보다 7살 연상이었으니까 그 당시 20대 후반이었고 경수 오빠는 그 나이에 맞지 않게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꺼내곤 했었죠. 이 부분은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른 거니까 좀 현실적인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나이트에서 만나 연애를 하게 됐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솔직히 기분은 좋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부담스러운 결정이라고 볼 수 있었죠. 그 당시 저는 대학생 신분에 직장도 없고 그렇다고 집이 부유한 편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고 결국 경수 오빠의 프로포즈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모든 걸 책임지겠다며 본인만 믿으라는 말을 반복했었고 그렇게 저는 경수 오빠의 부모님을 뵙기로 약속을 잡았었죠. 그리고 약속 날이 되어 오빠네 집으로 향했는데 오빠가 사는 집을 보니 더욱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위치는 강남 주택가 인근이었고 말로만 듣던 부자들만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렇게 경수 오빠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고 어떻게 보면 예비 시어머니라고 볼 수 있는 오빠네 어머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직도 그때 기억이 생생한데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고 인사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경수 오빠는 어머님과 한참 대화를 나누더니 잠시 뒤 어머님이 저를 불러 둘이서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으로 따라오라고 하더니 문을 닫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하더군요. 너 우리 집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온 거야? 아니요. 저도 오빠에게 들은 게 없어서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잘 들어. 너 혼수용품으로 집 한 채 값 자신 없으면 여기에 발도 붙이지 마. 알았어? 그 말을 끝으로 대화는 종료됐고 저는 오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경수 오빠의 연락을 피하듯이 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듯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또다시 경수 오빠에게 전화가 왔었는데 계속 이렇게 연락을 피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관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민 끝에 전화를 받았었죠. 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냐? 아니, 엄마한테 얘기 다 들었어. 혼수로 집 한 채 값 해오라고 하셨다며? 경수 오빠는 답답한지 짜증을 내면서 말을 했고 저는 사실 그대로 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나 학교도 졸업해야 하고 돈 모은 것도 없어. 그리고 오빠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 형편 어렵거든? 오빠가 싫은 건 아닌데 지금 내 사정이 결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미안해. 그러니까 오빠는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고 저도 끝맺음을 확실히 하고 싶어 결국 약속을 잡았었죠. 그리고 다음날 경수 오빠를 카페에서 만났는데 심각한 얼굴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정아,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 내가 엄마를 설득시켰거든? 혼수 이런 건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대신 조건이 있다고 집에 한번 데려오래. 그래서 무슨 조건이냐고 물었더니 오빠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걱정하는 금전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경수 오빠는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끝까지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머리로는 아닌 게 확실한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오빠 얼굴을 보고 나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고 그렇게 다시 경수 오빠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왔니? 여기 좀 앉아봐. 어머님은 첫 만남 때보다 훨씬 부드럽게 대해주셨고 진짜 오빠가 말한 대로 어머님을 설득시킨 줄로만 알았었죠.
난 너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받아주는 거야.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데 들어보고 못하겠으면 그냥 돌아가. 어머님이 말한 조건은 이 집에 한 달간 거주하면서 신부 수업을 받고 나면 며느리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말만 들었으면 그냥 포기하고 나왔을 텐데 어머님은 솔깃한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너가 한 달 동안 잘 버티면 경수랑 살 집도 마련해주고 너희 집 형편도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충분히 살게끔 도와주마. 한 달이 길다면 길 수도 있는 시간인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저는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서 그 길로 집으로 들어왔죠. 그게 이런 문제를 저 혼자 결정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날 밤 부모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고 뭐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부모님은 화를 내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사실 오빠를 많이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대에도 저는 신부 수업을 받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짐을 챙겨 저는 경수 오빠 집으로 들어갔고 그 집에서 정말 끔찍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어머님은 꼭 지켜야 할 2가지 필수 조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마저도 예사롭지가 않았죠. 첫 번째는 가족들 포함 이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을 신처럼 떠받들어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가 이 집에는 거래처 관련 손님들도 많이 오는 편이고 또 나름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인들도 찾아온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한테 우습게 보이면 안 된다는 게 결정적 이유라고 할 수 있었죠. 그리고 2번째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해야 하는 규칙적인 생활이 필수라고 하셨습니다. 2가지 필수 조항 중 1가지라도 지키지 못하면 이 집에서 나가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어머님이 정해준 규칙대로 생활을 했었는데 일주일 정도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2주차가 됐을 무렵 사건 하나가 생겨버렸죠. 그날 경수 오빠는 일이 있어서 외출을 했었고 집안에는 저와 오빠네 부모님만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아버님은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상태였고 혼자 몸도 가누기 힘들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으셨죠. 그래서 늘 간병인이 옆에 있으면서 모든 걸 케어해 줬었는데 그날은 간병인이 일이 있다고 해서 나오지 못한 날이었습니다. 얘야, 너네 시아버지 목욕 좀 시켜드려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혹시나 말을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금 물었더니 같은 말을 하면서 짜증을 내시더군요. 왜? 못하겠니? 그 순간 굉장히 수치스럽고 난감했지만 몸이 불편한 환자를 씻기는 거라 생각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사건을 경수 오빠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혹시나 또 오빠가 어머님에게 말을 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까봐 혼자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일이 시작점이 됐던 건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났습니다. 그날 손님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케이블 TV에도 출연하셨던 유명한 스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스님은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셨고 저는 옆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저를 부르더니 말을 하셨죠. 스님, 이 아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건데 스님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자 스님의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심각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은 타고났는데 한 가지 큰 문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었더니 글쎄 제가 남자가 잘 꼬이는 팔자라 결혼을 하더라도 이 문제로 골치가 아플 거라고 말하더군요. 아유, 스님, 그럼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자 스님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게 남편 말고
기가 강한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야 더 이상 남자가 꼬이지 않을 거라는 말을 했죠. 스님, 그런 남자를 어디서 찾을까요? 아,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게 다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 면전에 대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가고 나서 어머님께 그런 건 미신이라고 절대 할 수 없다고 말을 했더니 그럼 그냥 나가라는 겁니다. 그때가 아마 3주 차였으니까 앞으로 일주일만 더 버티면 신부 수업이 끝나고 어린 나이에 오빠와 집을 얻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쉽게 포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버텨보기로 생각하고 만약 다른 사람과 하룻밤을 보내는 상황이 오면 제가 거부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었죠. 이 모든 걸 오빠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는 것 같아 힘들지만 참고 버텼습니다. 그리고 신부 수업이 끝나기 3일 전쯤 앞전에 찾아왔던 스님이 다시 찾아왔고 저와 어머님을 보고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오늘 밤 11시경에 2명의 남자가 이 집에 찾아올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니 꼭 길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막상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소름이 돋으면서 무서웠고 여기서 그냥 도망가는 게 맞는 건가 뭐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겁니다. 남자 1명이면 어떻게든 맞대응을 해보겠지만 2명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 말을 끝으로 스님은 돌아갔고 저는 너무 겁이 나서 오빠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더니 오빠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밤 11시? 알겠어.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불안하고 무섭고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지만 오빠가 해결해준다고 했으니 한번 믿고 기다려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빠와 같이 방에 있었는데 어머님이 저를 부르더군요. 너 경수한테 말 안 했지? 이거 가지고 별채에 들어가 있어. 어머님은 제게 열쇠 하나를 줬는데 이건 간혹가다 손님들이 묵고 가는 별채방 열쇠였습니다. 저는 별채로 걸어가면서 오빠에게 전화를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 생각이 있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때는 순진하게 그 말을 믿고 별채로 들어가 온몸을 떨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어떤 남자 2명이 얼굴을 가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너무 무서워서 제가 1명을 밀치고 곧장 문을 열고 나와 오빠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었죠. 그런데 오빠는 어디로 간 건지 보이지 않았고 한참 뒤 방으로 들어오더니 뜬금없이 상처가 났다고 약을 좀 발라달라는 겁니다. 아니, 해결해준다면서 뭐하고 이제야 들어온 거야? 나 진짜 무서워서 죽을 뻔했거든? 그리고 뭐 하다 다친 건데? 순간 열이 받아서 한마디 했더니 글쎄 오빠가 웃으면서 소름 돋는 말을 하더라고요. 야, 네가 나 밀었잖아. 알고 보니 아까 그 방으로 들어온 2 남자의 정체는 경수 오빠와 그리고 스님이었는데 오빠는 스님을 도와주기 위해 같이 들어오기로 말을 맞췄던 겁니다. 한마디로 어머님과 모든 계획을 공유하고 있었던 거고 오빠는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척을 하고 있던 거였죠. 이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하는 걸 보고 화가 난 나머지 복수를 위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본인 입에서 나온 말이니 그 말도 크게 신뢰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집 식구들은 저희 가족을 찾아와 오해가 있었다며 합의금 명목으로 꽤 많은 돈을 주고 갔었고 저는 그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형편이 어려운 부모님 생각에 그냥 참고 넘어가게 되었죠. 그 후로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굴 만나 연애하기가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좋으신 분도 많겠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에 너무 힘들고 요즘은 불면증까지 생겨버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철없이 행동을 하다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서 지금도 후회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입니다. 제가 겪은 사건은 불과 2달밖에 지나지 않은 최근의 일인데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하니 정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결혼 3년 차 지극히 평범한 주부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남편과 주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제가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라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충격을 받았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2달 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죠. 그날따라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더라고요. 여보,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그러자 남편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그 말을 듣고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안쓰럽단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사실 나 회사 그만뒀어. 아니 사장이란 놈이 회사에 빚만 잔뜩 내고 도망가 버렸거든. 그렇게 남편과 한참 이야기를 나눴고 결국 남편은 천안에서 일을 구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까지는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주말 부부보다는 그래도 아이가 아빠와 같이 지내는 게 정서적으로 더 좋을 거라 생각이 들었었죠. 남편은 일자리를 구한다는 이유로 아침 일찍부터 나가곤 했었는데 그날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들어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나 내일부터 출근해. 친구가 소개해준 회사인데 규모도 있고 꽤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잘 됐네. 근데 무슨 일 하는 곳이야? 단순 영업직인데 그냥 고객들 만나서 물건 전달하는 일이야. 남편은 일에 대해서 그냥 얼버무리듯 넘어갔었고 뭐 어쨌든 취업을 했다고 하니 저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남편을 응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첫 출근을 했었고 저는 모유 수유를 하려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글쎄 얼려놓았던 모유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출산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모유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먹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도 이 방법을 쓰곤 했었는데 황당하게도 모유가 없어진 상황이었죠. 남편 말고는 이 집에 들어온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버린 것도 아닌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남편에게 냉장고에 있던 모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남편은 전혀 모른다는 눈치였고 그 일은 의문만 남긴 채로 넘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모유가 사라지는 일은 계속 반복이 되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모유를 가져간 범인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남편이 모유를 가져다가 도대체 어디에 쓰려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저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었죠. 여보 미안해. 내가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 회사 과장님이 출산휴가 중이거든? 근데 모유가 필요하다고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 과장님도 얼마나 급했으면 남자인 나한테 그런 부탁을 했겠어.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이번에 출산을 하게 된 여자 과장님이 있는데 모유가 나오지 않아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조금 당황스럽긴 했었지만 뭐 요즘에는 모유 나눔도 하는 시대이니 같은 엄마 입장에서 큰 거부감은 들지 않았었죠. 거기다 남편의 직장 상사라고 하니 모른 척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라 모유가 필요하면 언제든 가져가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수상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그날부터 남편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남편이 씻으러 들어가자마자 남편 휴대폰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었는데 급한 일이 있는지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전화를 받았더니 어떤 남자가 화를 내면서
물건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남편이 씻고 있거든요. 나오자마자 전화드리라고 할게요. 그러자 그 남자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는 씻고 나온 남편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했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그렇게 심한 욕을 들은 건 처음이었고 그 사건 이후로 남편은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게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건 기본이고 한 번씩 나가면 돈을 물 쓰듯이 쓰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는 입장이라 남편의 수입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우연히 남편의 카드 내역서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었죠. 남편이 새 직장에 들어간 지 이제 2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카드값으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쓰고 다니니 뭔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드 내역서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볼 때 대부분의 지출이 쇼핑이었는데 평소 남편은 옷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쇼핑에 돈을 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여자의 직감으로 볼 때 분명 남편이 바람을 피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저는 그날부터 남편의 뒤를 캐내기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육아와 살림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시간적으로 굉장히 빠듯했고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에게 부탁을 드려 일주일만 같이 지내게 되었죠. 물론 친정엄마에게도 모든 걸 숨기고 혼자서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남편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출근을 한다던 남편이 회사가 아닌 근처 PC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남편은 2시간 가까이 컴퓨터를 하고 나오더니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잠시 뒤 다이소 앞에서 어떤 여성을 만났고 바람이라도 피는 듯 싶었지만 만난 지 1분도 안 돼서 헤어지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또다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더니 이번에는 중년 남성을 만나는 겁니다. 뭐 딱히 특별한 건 보이지 않았고 남편이 물건을 전달하는 영업직이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괜한 오해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냥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말았죠. 그건 남편과 만났던 중년 남자의 이상한 행동이었는데 갑자기 길을 가다 그 자리에 서서 뭘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살펴봤더니 글쎄 아기들이 먹는 모유를 마시고 있는 겁니다. 모유를 보관할 때 따로 담아두는 팩이 있는데 색깔도 그렇고 누가 봐도 모유라고밖에 볼 수 없는 형태였었죠. 아니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길에서 모유를 마시고 있으니 그 자체만으로 너무 섬뜩하고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그걸 보고 곧장 남편에게 다가갔더니 남편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아까부터 보고 있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 그제야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듣게 되었고 저는 이혼까지 고려할 만큼 소름 돋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아침마다 PC방을 가곤 했었는데 한 카페에서 글을 하나 보게 되었답니다. 그건 혼자서 갓난아이를 키우는 남성이 쓴 글이었는데 아이가 분유를 먹지 않아서 급하게 모유를 구한다는 내용이었다고 했죠. 그것도 무료가 아닌 꽤 큰 금액이었고 그 글을 보고 나서 저희 집 냉장고에 있던 모유가 생각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다음날 모유를 판매하고 돈을 벌자 본격적으로 모유 장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인터넷 카페를 알아보기 시작했답니다. 그 결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었고 잘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남편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불쌍한 컨셉으로 모유를 구하러 다녔고, 그렇게 구한 모유를 인터넷에서 만난 남자들에게 판매를 하면서 돈을 벌었던 겁니다. 하지만 모유를 구매했던 남자들도 다들 정상인이 아니었는데, 그게 구매자들 대다수가 본인들이 직접 먹으려고 구매를 했던 거였죠. 그리고 더욱 소름이 돋았던 건 20대 여성의 모유는 더 비싸게 판매가 되고, 또 냉동보다는 갓 나온 모유일수록 값이 비싸진다는 그런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 오로지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너무 엽기적이고 소름이 끼치는 일인데, 아직도 인터넷 카페 또는 각종 SNS에 이런 거래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남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위장하고 접근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이 취향을 가지고 성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니 어떠한 거래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은 돈만 주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할 것 같은데, 이런 사람과 같이 사는 게 무섭다는 생각까지 들곤 합니다. 하지만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 때문에 참고 지내고 있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인 또는 가족 중에 혹시 출산한 산모가 있다면 꼭 알려주셔서 이런 피해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을 직접 겪은 당사자로서 너무 수치스럽지만, 시청자분들은 저와 유사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제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과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저는 어릴 적부터 외모 때문에 불합리한 일들을 겪으면서 자랐고, 항상 공평하지 못한 대우를 받으며 청소년기를 보냈었습니다. 단지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 하나로 친구들에게 따돌림까지 당했었고, 제가 성인이 되고 30살이란 나이를 먹도록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해보지 못한 말 그대로 모태솔로의 삶을 살아야만 했죠. 그래서 그런지 회사와 집 말고는 따로 외출은 하지 않고 지냈고, 쉬는 날에는 집에서 게임을 하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끔 안부 정도 묻고 지내던 고등학교 친구 종석이에게 연락이 왔고, 그날 편의점 앞에서 종석이와 맥주 한 잔을 하게 되었죠. 종석아, 내 얼굴로 인생 살기에 참 힘들다. 내가 봐도 이번 생에는 결혼은 포기해야 될 것 같아. 야, 우리 이제 30살이야 임마. 벌써 포기하면 어떡해. 그리고 외모보다 성격이 더 중요한 거야. 저는 종석이를 만나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았고, 제 말을 듣고 있던 종석이는 대뜸 이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해볼래? 너 이번 주 주말에 할 거 없으면 나랑 어디 좀 가보자. 이번 주? 뭐 시간은 많지. 근데 그게 어딘데? 야, 일단 나와 보면 알지. 그럼 약속 잡은 걸로 알고 내가 토요일에 연락할게. 그렇게 저는 얼떨결에 종석이와 약속을 잡았고, 며칠 뒤 한 호프집에서 종석이와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종석아, 너 그냥 술 먹으려고 나 부른 거야? 야, 내가 주말 저녁에 너랑 술이나 먹으면서 이러고 있을 것 같냐? 일단 여기서 한잔하고 나서 내가 진짜 좋은 데 데려다 줄게. 저는 종석이와 간단하게 한잔하고 나서 2차로 종석이를 따라 이동한 곳은 바로 성인 나이트였죠. 종석이의 말은 여기서 여자를 만나 모텔솔로를 탈출하라는 뜻이었는데, 솔직히 전 크게 내키진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평생 혼자 지낼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결국 친구 말을 따르기로 했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 온 건 처음이라 긴장이 되고 떨렸지만, 또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다 보니 금세 적응을 하고 재밌게 시간을 보냈었죠. 그리고 그 시점부터 주말마다 종석이를 만나 나이트클럽을 밥 먹듯이 다녔고,
대략 2달 정도 지났을 때 클럽에서 만난 한 여자와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교하면 과분할 정도의 이쁜 외모에다 심지어 제게 먼저 고백까지 할 정도였으니 제 인생에서는 마치 꿈만 같은 그런 일이었죠. 그렇게 카톡을 주고받고 지내다 주말 밤 드라이브를 하기로 약속을 잡고 저는 차를 가지고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여자가 나타났고 저는 긴장이 돼서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저 밝은 데서 보니까 나이트클럽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훈남이시네요. 그 여자는 저를 보자마자 지속적으로 호감을 표시했고 살면서 이런 경험이 또 처음이다 보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여자에게 빠져버렸습니다. 드라이브는 됐고요. 우리 술이나 한잔 하러 갈래요? 여자의 제안에 근처 술집으로 이동했고 둘이서 술을 마시면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었죠. 이건 그 당시 느꼈던 제 개인적인 추측이지만 서로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았고 이렇게 이쁜 여자가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니 앞으로 잘 만나기만 하면 될 것 같은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술을 마시다 점점 취기가 올라왔고 그때 그 여자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저 술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그만 갈까요? 계산은 제가 할게요. 그렇게 저는 술까지 얻어먹고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왔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하는데 그 여자가 제 손을 잡더니 자꾸만 스킨십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조용한 데 가서 한 잔 더 할래요? 여기 근처에 좋은 데 많거든요. 여자가 말한 곳은 술집 근방에 있는 모텔이었고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그러자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택시 부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실래요? 에이, 차로 5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냥 운전해서 가요. 여기는 음주 단속도 안 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바보 같고 한심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는 이 여자와 모텔을 가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 차 있었고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는 차 시동을 걸고 주차장 입구 쪽으로 이동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고 저는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초보 운전이라서요. 확인을 잘 하고 나오셔야죠. 근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데 혹시 음주운전이에요? 저희가 간단하게 마셨는데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에? 이 사람들이 안 되겠네. 그냥 경찰 불러서 얘기합시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글쎄 상대방 차주가 이런 제안을 꺼내는 겁니다. 그럼 경찰 안 부르고 조용히 넘어갈 테니까 300에 합의합시다. 어때요? 뭐 싫으면 경찰 부르던지. 결과적으로 제가 잘못한 부분이고 이 상황에 경찰까지 부르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일이 커지게 되니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저는 합의금을 입금하고 나서 사건을 일단락 지을 수 있었습니다. 김 다 샜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이런 기분으로 얘기는 더 못하겠어요. 그 여자는 분위기가 안 좋다며 그냥 집으로 가버렸고 저도 대리운전을 불러 힘들게 집으로 돌아왔었죠. 그리고 다음날 제 친구 종석이에게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털어놨더니 종석이는 한숨을 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친구니까 말하는데 너 그냥 먹힌 거야 임마. 뭐? 아니 그게 뭔데? 자세히 말 좀 해봐. 야, 너처럼 어리버리한 애들한테 접근해서 돈 뜯어내는 그런 전형적인 수법이야. 친구 종석이의 말은
나이트에 오는 남자들 중 쑥맥이거나 아니면 호구처럼 보이는 남자들에게 접근한 뒤 일부러 술을 먹여 음주운전을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그 타이밍을 노리고 접촉 사고를 유발하는 일명 따먹기 범죄라고 불리는 무서운 수법이었습니다. 제 나이 30살에 드디어 여자와 사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한껏 들떠 있었는데 이렇게 바보처럼 당하고 나니 안 그래도 낮은 자존감이 한없이 더 떨어져 버렸죠. 종석이 말로는 요즘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따먹기 범죄에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데 특히나 나이트에서 만나는 이성은 더욱 주의해서 만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저 스스로 잘한 것 하나 없지만 이번 기회에 큰 액땜을 했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